건축 재료학의 구성,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천연 재료와 인공 재료의 총칭. 천연 재료는 뭐 목재, 여러 가지 돌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인공 재료는 뭐 시멘트로 만들어서 콘크리트로 만드는 그런 과정. 건축 재료의 선택 방법과 사용 방법은 완성된 건물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내화 구조가 나와야 될 때는 불에 좀 잘 타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앞면이라던가 불에 잘 안 타는 거,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는 공장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점점 부품화되고 생산 기술의 각 방향에 그쳐 크게 발전되고 있는데, 부품화 된다는 건 현장에서 그냥 짜맞추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은 고성능화, 에너지 절약화, 공업화가 요구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틀린 답으로 현장 시공화 이렇게 하면 아닌 거죠.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의 분류와 요구 성능. 건축 재료의 분류, 제조 방식에 따라서 천연과 인공이 있고요. 목재, 석재, 골재, 점토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채취만 하는 거. 인공은 콘크리트, 금속, 석유화학, 뭔가 어떤 성분을 꺼내서 막 다시 만들고 이런 게 인공 재료죠.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 유기물이라는 것은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거나 생체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 목재, 아스팔트, 섬유 등이 포함됩니다. 목재는 그렇다 치고 아스팔트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스팔트는 우리 기름을, 석유를 거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아스팔트로 변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름은 동식물에 오랜 시간이 거쳐서 그 기름이 걸러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막 돌이 아니라 동식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에 들어가는 거고, 섬유는 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섬유는 우리 목재 또는 목화 이런 거 있죠. 원래는 면을 만들 때 목화로 만들잖아요. 그 목화도 어떤 광합성을 통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공 섬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작은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화합물에서 플라스틱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 플라스틱의 가장 시작이 뭐냐면 이게 합성수지예요. 이 말을 따라가 보자면 목재,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합성을 시킨 것, 그것이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또한 유기화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페인트의 시작은 물론 광물일 수도 있지만 목재에서 나온 어떤 끈적한 성분 이런 것들로 만들었던 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도장재, 페인트도 유기화합물이고요. 접착제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힘줄을 끓여가지고 접착제를 만들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 안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재료는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철, 금속, 돌, 벽돌, 시멘트, 유리, 콘크리트, 타일 등은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기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구조를 이루면 구조재료, 기둥, 보호, 벽체, 내력부를 구성하는 거, 목재, 철제, 석재, 콘크리트 등 구조를 이루는 것들이 들어가고요. 마감 재료는 실내외를 마감하고 장식하는 거, 타일, 페인트, 유리, 금속판, 석고보드, 합판 등이 마감 재료. 차단 재료는 물을 차단하고, 습기를 차단하고, 음을 차단하고, 열을 차단하고,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스팔트 방수제로 쓰이죠. 유리 섬유는 열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페어글라스도 열을 차단을 시켜요. 중간에 그 빈 진공층에서 열이 덜 들어오게 하고요. 앞면도 불을 차단하는 거. 앞면. 내화, 불에 견디는 거. 화재 연소 방지 및 내화 성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 설비 재료는 급배수, 냉난방, 위생설비, 공기저하, 가스전기 등의 재료 등을 설비 재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건축 재료의 요구 성능.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요.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반복하중.
하중 등을 안전하게 지지를 해야 됩니다. 고정 하중이나 적재 하중은 어떤 무거운 물건을 쌓아둔 게 그럴 것이고, 풍하중은 바람이 미는 것일 거고, 적설하중은 눈이 많이 와서 하중이 쌓인 것, 반복 하중은 사람이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되는 하중,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팽창, 수축, 함몰, 동결에 대한 안전성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내충격성, 사고 등에 의한 강도도 확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핵심 키에서 보시면 한국산업규격 분류에서 건설 토목은 F에 속한다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요즘 또 문제에 기계, 전기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 B, C, D까지는 좀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 시 일정 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해야 되고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절한 내화 구조를 써야 됩니다. 철근에 피복 두께, 철골에 내화 피복, 목재에 불연제를 발라서 불에 피해를 덜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전성은 폭발이나 연소 등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마감재에 요구되는 성능 안전해야 되고요. 수밀성, 기밀성. 물에 대해서 밀실하게, 공기에 대해서 밀실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온도, 습도가 잘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요. 공기가 좀 깨끗해지도록, 환기 잘 되도록, 또는 이 공기 안에 나쁜 물질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소리도 잘 흡수를 하거나 튕겨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의 일반적 성질, 탄성, 소성, 점성, 인성, 이거 다 사실상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쭉 나올 경도, 강성 여러 가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 꼭 한 문제는 나올 만한 부분이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탄성은 elasticity, 탄력이 있는 겁니다.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성질이에요. 탄력이 있는 거죠. 소성은 plasticity, 재료에 작용하는 외력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외력의 증가 없이 변형만 늘어나는 거. 이것도 문제 꽤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점성은 좀 끈적끈적한 건데 흐르고 있을 때 흐름을 방지하려는 마찰 저항, 줄줄 흘러가 버리면 점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 좀 끈적하게 붙어 있으면 점성이 있는 것. 인성, 재료가 외력을 받아 변형을 보이면서도 파괴되지 않고 견뎌요. 자, 물리적 성질, 경도는 딱딱한, 표면이 딱딱한 정도, 마모되는 거에 대한 저항, 흠집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성은 외력을 받아도 잘 변형되지 않고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 자, 취성 별표 2개, 취약한 겁니다. 재료가 외벽을 받아도 변형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변형만 가지면서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취성이 큰 것은 유리 취약하고요. 콘크리트도 압축력은 강하긴 한데 잡아당긴다거나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부러져 버립니다. 취성이 왜 중요하냐면 변형이 일어나고 이렇게 파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보에서 취성 파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취성 파괴는 변형이 없이 순간적으로 파괴가 돼버리는 거라서 대피를 못하죠.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작은 변형만 나타나도 곧 파괴되는 것이 취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연성 파괴라는 것은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보가 이렇게 휘어지면, 휘어졌을 때 보가 휘었네, 대피해야겠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이것이 연성 파괴, 미리 알 수 있는 거.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연성과 전성을 구분할 때는 유연하게 늘어난다, 길게 늘어난다, 전성은 판으로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피로 파괴 이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반복 응력에 의한 설계 강도 이하에서 파괴가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판을 충격을 주는데 10이라는 충격을 줬을 때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파괴가 안 되는 1이라는 충격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도 파괴가 되는 것이 피로 파괴입니다. 열 전도율, 동일 재료 내에서 온도차가 있을 때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우리 전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전도고요. 열 전달은 이건 유체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은 전달. 고체 내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은 전도입니다.
단열 효율을 볼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께 1m의 재료 양쪽 표면 온도차가 1도씨일 때 단위 표면적당 단위 시간에 흐르는 열량. 여기 밑에 미터가 들어가고요.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열 관류율, 관류에서는 이 단위가 제곱미터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 팽창 개수, 길이에 의한 팽창은 선팽창 개수, 용적에 의한 비율은 세팽창 개수인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 철근 플러스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이 아이 두 개가 열을 받았을 때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요. 그래서 선팽창 개수와 세팽창 개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을 받아서 팽창하는 게 철은 엄청 크고 콘크리트는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터져버리겠죠. 그런데 얘들은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서 두 개가 궁합이 잘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화점과 용융점이 있습니다. 재료에 열을 가하면 곧 연화하거나 용융하여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데, 이 점을 연화점 또는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아스팔트나 유리같이 곡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경계점이 얘는 좀 불분명해요. 우리 금속 같은 경우에 불이 났어요. 불 만나면 500도에서 800도씨 사이에서 엿가락처럼 늘어나 버립니다. 이 경계점이 뚜렷한 것은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투과율, 반사율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리뿐만 아니라 어떤 반짝이는 표면, 금속 표면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재료 표면의 평활도, 두께, 가시광선, 적외선 및 자외선의 파장에 따라서 투과되는 정도가 달라지고요. 채광 재료는 뭐 유리, 아크릴 뭐 이런 거죠. 이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서 광선을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투과하게 합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물론 좋지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투과율을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고 높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사율은 난반사와 정반사가 있습니다. 난반사는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인데, 우리 금속의 매끈한 표면에서는 난반사가 일어나고요. 정반사는 빛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인데, 거울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또렷하게 보이고요. 난반사는 그게 색깔로 이렇게 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난반사입니다. 흡음과 차음이 있는데요. 흡음은 재료 자체의 성질이 음을 흡수하느냐 아니냐도 있지만, 이게 두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차음도는요, 좀 단단한 재료가 얼마나 음을 막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차음도. 그리고 비중은 무엇인가? 재료의 중량을 그와 동일한 체적의 4도씨인 상태의 물인데요. 그 물을 기준으로 얘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졌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물이 이렇게 있고요. 스티로폼은 뜨잖아요. 그리고 금속은 가라앉아요. 4도씨의 물이 비중이 1이에요. 그럼 얘는 1보다 작습니다. 0. 얼마 이렇게 되고요. 금속은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 이라고 예를 들면, 물보다 비중이 높은 건 가라앉고 작은 건 떠오르는데, 비중이라는 게 이 부피분의 무게잖아요. 똑같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1세제곱미터 안에 스티로폼을 가득 채우면 굉장히 가볍죠. 그런데 물을 가득 채우거나 금속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피에 대해서 무게가 얼마큼 가벼운가, 그것을 보는 것이 비중입니다. 자, 함수율은 물을 얼만큼 함유하고 있는가, 재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중량을 건조시 중량으로 나눈 값. 우리 목재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재가 물을 많이 먹고 있으면 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짝 말리게 되는데, 그때 물을 몇 프로를 먹고 있는가를 보는 게 함수율. 흡수율은 재료를 일정 시간 물에 넣었을 때 얼만큼 물을 먹었냐, 그렇게 보는 게 흡수율. 자, 비열은 중량이 1g인 재료를 1도씨 높이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한가,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한가를 보는 것이 비열입니다.